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식품안전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25년 제1회 식품안전기사 필기에 대한 총평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24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식품기사였는데 이것이 식품안전기사로 개정이 되면서 그 기준들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뭐 기존의 식중독 내용이 출제 기준에서는 빠졌는데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해석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법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셨을 텐데 어쨌든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리고 향후에 2회, 3회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2회, 3회 그리고 26년도까지 해서 필기 시험을 보실 분들도 이제 학습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할지를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출제 과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식품 기사일 때는 5과목이었어요. 그런데 4과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공부할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고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히려 공부할 양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1과목은 이제 식품 안전이에요. 새롭게 생긴 과목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식품 위생학 과목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식품 안전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플러스 해석과 관련 법령 부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해석과 관련 법령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식품 기사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식품 가공 공정 공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식품 가공학이었죠. 기존의 식품 가공학과 이 가공공정공학 간의 출제 기준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정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추가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문제를 많이 내겠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식품 미생물과 그리고 발효학이 한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과목이 생화학이었죠. 근데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게 미생물 쪽이랑 생화학 그리고 발효학 쪽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겹쳐서 과목 간에 중복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 안에는 이제 미생물도 있고요. 그다음 발효학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제 생화학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출제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문제를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25년 1회의 그 합격률 그 결과를 보면 합격률은 그간의 연평균이 한 40%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 연평균보다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정도 되었고 하니까 좀 공부를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처음에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 좀 난이도를 낮춰서 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그간의 연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각 과목별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인 식품 안전 같은 경우 출제의 비중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 해커스 책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챕터로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식품위생관리법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됐고 해석 문제가 8문제로 한 40%가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식중독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식중독이 기존에는 식품 위생학에 굉장히 출제율이 높았는데 이게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식중독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중독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감염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해썹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위해 요소, 화학적인 위해 요소,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 중에서 이제 주로 위해 요소로 보는 것들이 이제 식중독에 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식중독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해썹과 연계해서 이제 굉장히 출제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 출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CBT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각 수험생마다 문제가 다 달랐고 난이도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해썹 문제 뭐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수험생도 계셨고,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은 해썹 문제 신유형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출제 비중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것들을 좀 통계를 내봤을 때 요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신유형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존의 법규 문제와 해썹 문제만으로는 다 이 그 출제 비중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썹 관련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셨고,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중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신유형으로 나왔고 이런 헷갈리는 문제인지 그리고 좀 변형된 문제인지를 몇 가지 실제로 나온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해썹 문제예요. 요거는 기존에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썹을 좀 공부하셨다, 혹은 이제 현장에서 해썹 업무를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봐도 어느 정도는 그 답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해썹 준비 단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 준비 단계 하면은 해썹의 7원칙 12절차 중에서 사전 준비 5단계 5단계가 있죠. 이제 그 5단계가 이제 보기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성분 배합 비율을 작성해야 되고, 소비 기한을 작성해야 되고, 포장 방법 및 재질을 작성해야 된다. 이제 요거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냐? 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제품 설명서 작성 부분인데, 제품 설명서 작성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요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사전 준비 5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제품 설명서 작성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해 요소를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원부 재료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죠. 작성 방법에 보시면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 1번 제품명, 제품 유형, 성상, 그리고 뭐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분. 성분 배합 비율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위해 요소를 파악하게 되죠. 그다음에 제조 단위 등등까지 해서 표시사항, 제품의 용도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도 새롭게 출제된 문제예요. 자, 내포장 이후에 가열 또는 소독 공정이 있는 경우에 요 청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은 무엇인가? 자, 청결해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 해썹에서는 청결구역과 뭐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청결구역이라고 하면은 좀 미생물적으로 오염이 이제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세척이라든지 살균, 소독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해서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미생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다른 위해 요소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인데, 자, 이 중에서 고르면은 어떤 곳이냐? 자, 전처리 작업구역과 그리고 내포장 상태로 취급되는 구역. 내포장은 이미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 외부 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처리 작업구역은 이제 막 그 제조 공정을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 전처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굳이 청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귿, 리을 같은 경우 식품이 노출된 상태로 취급이 되는 내포장하는 작업구역 또는 제조 가공 작업구역, 이런 것들이 청결구역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 디귿과 리을이 청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인데,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해커스 필기 교재에 보시면, 자, 이렇게 다,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로. 내포장 이후에 가열 공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포장 이전에 가열 공정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 그리고 일반구역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내포장 이후에 요 그 공정이 CCP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청결구역 같은 경우, 자, 노출 상태로 취급되는 제조가공 작업구역, 그리고 내포장 작업구역, 여기가 청결구역이 되는 거고, 준청결구역도, 자, 이런 전처리구역 외에 노출 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자,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을 합해서 청결구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식품 공장에서 굳이 뭐 준청결구역까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청결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구역은 내포장 상태로 취급하는 구역 또는 전처리 구역, 전처리 작업 구역이 이제 일반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학습을 해 놓으셔야지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잘 푸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새롭게 그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위해 식품 등의 대한 긴급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실 이것도 법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자, 상식적으로 요 보기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1번부터 보시면 영업자는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2번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여러 이제 제조업, 판매업에 관련되는 종사자들, 이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네,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요. 3번 식약처장은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 다음 4번 식약처장은 식품 등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긴급 식품 등에 대한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해서 그 1항부터 이제 쭉 내용이 앞에 설명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5항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몇 가지 내용이 기출로 나왔었는데 이제 제17조에 있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새로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 식품 제조 가공 작업장의 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제 요거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요 2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인데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1번부터 보시면은 물품 검수구역, 일반 작업구역, 그리고 냉장 보관구역 중에서 자, 조명이 가장 밝아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여기서 검수를 해야 돼요.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실제로 밝은 곳에서 그 원재료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조명이 밝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식품의 원재료 입구와 최종 제품 출구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는 맞습니다. 이제 원웨이 플로우로 되어 있어야 교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3번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생 비닐 장갑은 파손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일회용 위생 비닐 장갑인 경우는 이제 1회만 사용을 해야 되겠고, 다음 4번 화장실에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기 위해서 깨끗한 수건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게 아니죠. 깨끗한 수건이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여기서 해설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선별 검사구역
같은 경우 조도 540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540룩스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그 위생 전실처럼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구비해 두어야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세척을 하고 건조하고 소독까지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또 해썹 내용인데 선행요건 관리의 검사 관리 부분에서 제품 검사 결과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거. 이것도 자, 검사 관리예요. 제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제품을 검사하는데 검사 결과서에 굳이 필요 없는 거 뭐냐. 자, 검체명, 검사자와 판정자의 서명 날인 누가 검사했는지 이것도 중요하니까 검사를 언제 했는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4번 검사 영양 성분. 검사한 영양 성분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썹에서는 어떤 위생적인 안전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영양 성분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검사 성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검체명 그리고 제조 연월일 그리고 소비 기한, 검사 연월일 그리고 검사한 항목, 기준, 검사 결과. 그리고 판정 결과, 판정 연월일, 검사자와 판정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런 내용들이 성적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해썹 선행요건 관리에서 작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내용이 옳지 않은 것. 그것도 선행요건 관리 52개 항목 중에 작업장 관리가 가장 1번으로 있어요. 1번, 2번, 3번의 항목이 이 작업장 관리인데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1번부터 보시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하겠고 이런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품 특성, 공정에 따라서 분리구에 구분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4번 식품 취급 외에 다른 용도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아닌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장 관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 이게 있어요. 식품 취급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된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품 공전의 총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기존에 출제된 적은 있었어요. 총칙의 내용 보면은. 자, 그 식품의 공전이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같은 말인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보통 이제 기준 규격을 정했죠. 식품 유형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정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잠정적으로 식약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어떤 규정 또는 주요 외국의 기준 규격과 그리고 일일 섭취 허용량 그리고 섭취량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부 판정을 할 수 있다. 그에 맞게 잠정적인 기준 규격을 정해서 적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격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규정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장 먼저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기준 규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코덱스 기준을 보는데. 코덱스라고 하는 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CAC이고요. 여기에서 뭘 하냐?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회원국가, EU 회원 기구가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부 간 기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식품안전 교육 관련된 국제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합니다. 합의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정해진 기준 규격을 보통 코덱스 규격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코덱스 규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또 해썹 문제예요. 해썹 팀장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자, 1번 선행요건 관리, 해썹 관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그리고 자,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한다. 해썹 관리 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3번이 팀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해보신 분이면은 이거는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해썹 팀장의 책무라고 해서 이제 요게 고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해썹 팀장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잖아요.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부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고. 자, 그리고 이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한다. 맞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 유지한다. 이제 이 내용이 해썹 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이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물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그리고 해썹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권한과 책임을 지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에 여기서 다 정답인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작성. 요거는 해썹 팀장이 하지 않고 보통은 모니터링 요원, 어떤 뭐 살균 공정이다 하면 살균 공정에 담당하는 종사자가 모니터링 요원이 되고, 이 모니터링 일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9번은 자, 이거는 위생곤충, 위생해충에 대한 문제예요. 쥐로 인하여 매개되는 병명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새로운 문제고, 이게 원래는 그 위생사 시험에서 식품위생학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새롭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식품안전에서 쥐로 인해서 매개되는 병명이 아닌 것은, 자, 답은 2번인데 해설을 보시면, 자,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하는 거는 쥐의 오줌에 있는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거고, 근데 레지오넬라증이 답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따뜻한 환경수에 이것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따뜻한 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은 사람 호흡기를 통해서 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랑 관련이 없죠. 쥐가 매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패스트는 뭐 워낙 유명해요. 쥐에 기생하는 쥐 벼룩이 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이고, 발진열은 쥐에 있는 쥐 벼룩에 의해서 쥐 벼룩이 리케치아에 감염이 되면 또 이것이 사람에게 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제 요거 말고도, 자, 요거에 파생돼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타 쥐 매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위생사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또 시험에 새롭게 나왔으니까 이제 요런 정도는 같이 학습을 해 두셔야 또 요거랑 유사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화학 부분에서 이 과목이죠. 식품화학 부분은 어떤가? 기존이랑 봤을 때 그 출제 기준이 거의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같은 순서로 이제 몇 개 추가된 것은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내용이 출제 기준이 있고, 자, 출제 비중을 보시면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식품의 특수 성분, 물성, 첨가물까지 골고루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일부는 이제 신유형의 문제도 있었고, 일부 내용은 지문이 변경됐다든지 보기가 좀 변경됐다든지 이제 이런 변형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 됐습니다. 이제 워낙에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도 되게 어려워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좀 그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식품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그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존이랑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냐. 이제 요거는 새로운 문제예요. 사이클로덱스트린에 관한 문제는 새롭게 출제가 되었는데, 해커스 교재, 필기 교재에 보시면 이론에 이 덱스트린 부분에 사이클로덱스트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요거는 그 식품안전기사 실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필기에서도 새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이클로덱스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는 건데, 답은 3번이에요.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의 내부가 친수성이고 외부는 소수성이다. 이제 요게 틀린 내용인데, 자, 그럼 우선은 사이클로덱스트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건, 자,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글루코즈가 알파 1사결합으로 쭉 연결된 것을 덱스트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분을 어느 정도 분해했을 때, 가수분해 효소로 분해를 했을 때 생기는 것이 덱스트린인데, 요거는 앞에 사이클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어떻게 제조를 하냐. 전분에다가 요 바실러스 마세란스라고 하는 요 종이 생성하는 이 전이 요소를 작용시키면 어떤 게 생기냐? 포도당이 6개에서 12개가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한 고리 모양의 올리고당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특징을 보시면 자, 이 내부는 소수성이고 외부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화제랑 비슷하죠. 내부는 소수성이고 외부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인 물질을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한 유화액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산화가 굉장히 쉬운 지용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안에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넣어서 어떤 산패를 막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다. 그럼 그 성분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고, 쓴맛을 내는 어떤 물질이다. 그럼 쓴맛을 차폐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내부에다가 가두게 되면. 그리고 조해성,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요 안정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식품 첨가물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또 특히나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 의약품에 또 이런 물질들이 많잖아요. 여러 유용한 물질들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의약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덱스트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전분에 특수한 미생물 효소가 작용해서 생성된다. 고리 모양을 한 올리고당이다. 도 맞고, 안정제, 유화제 등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도 맞습니다. 3번 내부가 친수성이 아니라 이제 소수성인 거고, 외부는 친수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이야르 반응. 이거는 식품의 특수 성분, 그 중에서도 색을 내는 효소적 갈변 아니고 비효소적 갈변화 반응의 가장 주요한 반응이죠. 마이야르 반응에서 알데히드를 생성하는 반응 하면 이제 요거 마이야르 반응을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정도 학습을 해 놓으셔야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의 단계를 보면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요 단계마다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답은 1번 스트레커 반응이고, 자, 마이야르 반응에서 초기에 환원당과 아미노 화합물이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죠? 아마도리 전이 반응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중기를 거쳐서 그 최종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이야르 반응에서 중요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죠. 스트레커 반응에서는 여러 알데하이드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그 식품의 가열 시에 향기 성분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볶았을 때, 빵을 구웠을 때 뭐 등등의 이런 향기 성분의 주된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돌형 축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멜라노이딘, 갈색 색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의 메커니즘,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잘 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변향의 발생이 가장 적은 식용유. 요거는 약간 그 보기가 다르게 나온 그 변형된 문제인데요. 정답은 옥수수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변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답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자, 변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에서의 변향, 향이 변한 거죠. 무엇 때문에 주로 일어나냐? 리놀레닉 액시드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리놀레닉 액시드라고 하는 거는
고 같은 경우 탄소가 18개가 있고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나 리놀레이 엑시드는 요드가가 높은,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높은 건성류에 많아요. 이 그 불포화도가 높게 되면 요드가도 높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드가 130 이상의 그 건성류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변향이 변향 발생이 가장 적은 식용유를 골라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드가가 가장 낮은 거, 이 중에서 요드가가 가장 낮은 거, 그리고 불포화도가 가장 낮은 거를 골라 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 4가지 식용유에 대해서 요드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옥수수 기름 같은 경우는 반건성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에서 130 사이에 있는 반건성유에 속하고, 그다음 들기름, 그리고 해바라기 기름, 아마인유 같은 경우는 요드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성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옥수수 기름이 되겠죠. 다음 그 3번째 과목으로 와서 식품 가공 공정 공학이에요. 여기서는 식품 가공 쪽, 그 다음에 저장 쪽, 공정 공학 쪽, 요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 자,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어요.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플러스 신유형 문제가 몇 문제 있었고, 그리고 지문이나 보기가 좀 변형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간 정도 됐었는데,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달걀이나 오리알을 이용한 피단을 제조하는데 알 가공품이죠. 이 제조에 있어서 관여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훈연이에요. 훈연. 자, 피단은 어떻게 제조되냐? 자, 알 껍질로부터 외부로부터 이 소금, 그리고 알칼리성 염류, 특히 석회 등을 섞어주는데, 이런 알칼리성 염류와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들을 알 내용물에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난 단백을 응고시키고, 그런 이후에 숙성 발효를 시켜서 피단을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성분들이 침투가 되고, 그리고 난 단백을 응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성 발효가 일어나요. 근데 훈연은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가공품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2번째는 동결건조. 동결건조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고,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동결건조에서 자, 승화열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단 동결건조의 원리 알아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승화열이라는 거, 동결건조 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여기서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은 열풍으로 가열하는 방식인데, 자, 일단 동결건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결건조라고 하는 거, 그 필기에서는 그 수분 쪽에서도 다루었었고, 그리고 건조 쪽에서도 다루었었는데, 동결건조에서의 그 메커니즘, 기본적인 메커니즘 하면은, 자, 그 수분, 물의 삼상점이 있었잖아요. 그 물의 삼상점에서 물 같은 경우, 자, 압력이 0.006 atm 이하로 압력이 굉장히 낮아진 경우,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정도로 압력을 낮춘 경우에는 물이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개념을 이용한 것이 동결건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동결건조기에 진공건조실이 필요한데,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일단은 동결 건조시킬 어떤 그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 식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온도를 한 영하 3, 40도 정도 되는 데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진공 건조실 내로 가지고 와서 그 어떤 식품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는 자, 열 전도 방식으로 인해서 요 식품을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위에다가 약간 그 복사의 방식으로
복사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 식품을 약간의 이제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공 건조실이잖아요. 이제 진공을 걸어주는 거예요. 감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 일단 동결을 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압력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동결된 것이 약간의 이 열로 인해서 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이 이제 승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식품 같은 경우 이제 건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에서 이 승화열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가열기를 이용해 줄 수 있냐? 자, 복사 방식, 적외선 가열기를 통해서 그 열을 전달해 줄 수 있겠고, 자, 전도 방식으로 바로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보시면 자, 유전으로 가열하는 방식, 이 유전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절연체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의 흐름을 막아줌으로써 어떤 열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절연체라고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의 방식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접촉판으로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방식, 이것도 전도를 이용하는 거고 적외선으로 가열하는 방식은 복사의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2번 열풍으로 가열하는 방식, 이 안은 이제 진공 건조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열풍으로 가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류 형식은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품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건조장치 앞에랑 좀 유사해요. 어떻게 열을 전달하냐. 전달 방식이 다른 거는 요 드럼 건조기인데 이제 요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건조기의 분류를 또 학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대류의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는 건조기의 종류들, 그리고 전도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 복사형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 요거는 뭐 거의 이름만 들으면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복사형이라는 거는 자, 적외선, 뭐 초단파 이런 것들. 그리고 동결 건조기에서도 이제 복사형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열 전달 방식에 따른 건조기의 분류, 그것도 학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 자, 기존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는 식품안전기사 필기에서는 뭐 계산 문제가 나와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일단 계산 문제 공부할 때 그냥 버리셨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식품 가공 공정 공학이 되면서 앞으로도 쭉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제 열 에너지를 아는 정도, 그리고 단위를 환산하는, 단위 변환하는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도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살균 조건을 잡는 문제예요. 살균 조건에서 D값, F값, Z값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계산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요것도 기존에 출제된 문제예요.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라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문이 똑같네 해서 그냥 답을 고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답을 외워서. 자, Z값이 8.5도씨인 미생물을 순간적으로 138도씨까지 가열시키고 이 온도를 5초 동안 유지해서 순간적으로 냉각시켜서 이제 살균을 한 거예요. 이 조건에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모두 사멸을 시킨 거죠. 이런 처리를 할 때 이 살균 공정에 F121이라는 거는 요 121도씨에서 완벽하게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요 식에 넣으면 됩니다. 보통 F121도는 F0라고 얘기를 하죠. F0는 그다음 어떤 내가 이제 살균하려고 하는 온도 곱하기 10에 Z분의 T-121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 G값이, Z값이 8.5라고 했고, 자, 138도씨에서 어떻게 가열 살균했냐? 5초 동안 가열 살균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그 살균 조건을 잡은 거고, 이제 새롭게 F121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38에는 5, 여기서는 단위는 초가 되겠죠? 5초. 그 다음에 t값은 138도씨.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500초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F값, 그 다음에 Z값, D값이 무엇인지 그 정의 알아두셔야 되겠고 세 가지 그 계산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식을 잘 학습해 두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계산식 같은 경우는 몇 번 써보시면 은 이제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몇 번 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계산 문제. 문제를 보면은 어려워서 나 못 풀겠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름 4cm인 관을 통해서 1.5kg/s의 속도로 20도씨의 물을 펌프로 이송하는 경우에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그리고 물의 밀도를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물을 이 속도로 흘려보내는데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물을 흘려보내는 속도가 유속이 되겠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여기서의 유속은 1.5kg/s잖아요. 근데 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미터 퍼 세크가 된 거예요. 그죠? 단위 변환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같은 유속인데 이 유속의 단위를 킬로그램 퍼 세크에서 미터 퍼 세크로 환산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서, 자, 이게 관이니까, 대부분의 식품 제조 공정에서는 이제 이런 유체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속이 중요하죠. 요 관의 지름이 4cm다. 근데 이 관을 통해서 자 1초당 그러니까 1초에 이만큼을 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게 얼마만큼 보내냐? 1초 동안 요만큼 갔는데 1.5kg만큼 물을 그러니까 그 질량으로 따져줬을 때 1.5kg만큼인데 여기서는 그럼 초당 몇 미터나 갔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나 갔냐?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잖아. 물이 꽉 차서 이렇게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단위를 일단 환산해 줄 때, 자, 여기 밀도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질량, 부피 단위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자, 유속 1.5kg/s를 가지고 여기다가 밀도 단위를 이용을 해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킬로그램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미터 퍼 세크잖아. 그죠? 미터 퍼 세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단위가 소거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 제곱미터 어떻게 환산해 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구하면 그 말이 뭐냐? 이만큼을 옮기는데 아까는 무게, 그러니까 질량이었지만 부피로 환산을 했을 때 부피가 얼마만큼이냐가 된 거고, 자,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거리로 움직였냐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뭘 구해서 나누어 주면 되냐? 관의 단면적, 요 단면적을 구해서 요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 단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단면적 하면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14 곱하기 자 여기서의 단위가 미터기 때문에 자 지름 4cm 그러면은 반지름이 2cm 2cm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 0.02m가 되죠. 그래서 0.02 곱하기 0.02 해줬더니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위가 나뉘어지면서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잘 못 풀겠다 하시면 다른 문제들을 푸시고 다시 와서 시간이 많이 남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용지에다가 좀 끌적끌적 하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이제 다른 문제들도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열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자, 이것도 문제가 길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수분 함량이 웻 베이스로, 그러니까 습량 기준으로 해서 83%인 100kg의 감자 절편을 가지고 이거를 열풍 건조기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까지? 함수량, 이건 수분 함량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수분 함량을 5%까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를 하는데, 자, 열풍, 그 온도가 어떻게 됐냐? 자, 건조 개시 전에는 감자 절편의 온도가 25도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열풍 건조를 하니까, 자, 이거는 그 공기랑 그 건조된 감자랑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구에서 온도를 재봤더니 그것이 둘 다 80도씨가 된 거예요. 80도씨가 되면서 이제 그 80도씨에서 증발이 된 거죠. 수분이 증발이 된 거예요. 자, 단 감자의 평균 비열은 킬로그램당 0.8kcal이고, 이 말은 자, 감자 절편 1kg을 온도를 1도씨 올려주는 데에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냐? 0.8kcal만큼 필요하다는 뜻이죠. 비열이고, 자, 8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난 거예요. 수분이. 그때의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 건 수분이 물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데에 필요한 열량, 상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킬로그램당 551kcal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 그 열량, 필요한 열량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건조에 필요한 열량을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100kg의 감자 절편의 온도를 25도씨에서 80도씨까지 일단 올려야 돼요. 요거는 감열이죠.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감열이 얼마냐? 자, 우리가 식품공학 공식에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해서 Q는 CMT.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학습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비열, 요 감자 자체의 비열 0.8 곱해주고, 그 다음에 질량 100kg 곱하기 온도의 변화. 자, 25도에서 80도씨로 증가했으니까 요 차이 값을 곱해주시면 열량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구했고, 자, 8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감열은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냐? 80도씨에서 감자 절편의 수분을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증발 잠열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발 잠열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휘발된 수분의 양, 건조게 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휘발된 수분의 양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풍 건조를 통해 증발되는 수분의 양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양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 자, 여기서 웻 베이스로 83%인 100kg의 감자 절편의 수분 함량은 얼마냐? 83kg이에요. 여기서 웻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루 전체의, 그러니까 감자 전체의 무게 분의 수분 곱하기 100을 했을 때가 습량 기준 수분 함량이거든요. 그러면 100kg이니까 수분량이 83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안에 고형분 함량은 100 빼기 83에서 17이 될 거예요. 고형분 함량, 고형분 함량이 17이구나. 그걸 알고, 자, 건조 후에 수분 함량이 5%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자, 건조의 수분 함량이니까 건조한 후에 이 감자, 건조된 감자 전체의 무게가 되겠죠. 여기서 X는 건조 후 수분의 양이에요. 그러면은 자, 감자는 뭘 가지고 있냐? 아까 고형분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형분 양 17 더하기 건조 후의 수분의 양 X 분의, 자, 건조 후의 수분의 양 X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주시면 그 X, 건조 후의 수분의 양은 0.8947kg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처음에 건조 전에 수분량 83에서 건조 후 수분의 양을 빼주면 증발된 수분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게를 구했어요. 82.1053이 증발 잠열에 의해서 얘가 휘발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 거, 자, 킬로그램 곱하기, 자, 단위 무게당 필요한 증발 잠열을 곱해주시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럼 다 구했어요. 자, 증발 잠열 구했고, 앞에서 감열 구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열량 관련된 문제들은 몇 번 이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고형분 함량이 60%인 농축 오렌지 주스의 건량 기준 수분 함량은 자, 그냥 수분 함량 구하라면은 또 쉽게 구할 텐데, 여기 건량 기준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면,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건량 기준 수분 함량이랑 습량 기준 수분 함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건조식품에서는, 요거들 쓰는 경우도 있든지,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는 이제 그 습량 기준 수분 함량해서 전체 시료 무게 분의 수분 곱하기 100을 해서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건량 기준 수분 함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고형물의 무게만 들어갑니다. 수분 빼고 고형물의 무게 분의 수분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그것이 건량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알고 이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무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주스의 전체가 100kg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고형분 함량이 60%니까 고형분 무게는 60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분의 무게는 40이 되겠죠. 40대 60이에요. 그러니까 고형물 무게 60분의 4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어차피 무게는 이게 소거가 되니까 단위가. 그래서 구해주시면 66.666%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과목.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여기서 출제 비중을 보시면 자, 기존의 그 일반 미생물에 대한 내용, 미생물 일반, 식품 미생물, 식품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뭐 세균, 곰팡이, 효모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문제들이 8문제가 나왔고, 발효 관련 문제도 나왔고, 생화학 관련 문제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도 빠지는 거 없이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출제 경향 보시면 요거는 워낙 이제 기존에도 이 발효학과 생화학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부는 이제 내용이 변형된 문제가 있었고 이제 난이도는 중간 정도가 되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 요거는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TCA 회로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이 아닌 것. 자, 생화학에서는 특히나 탄수화물 대사 쪽이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생화학에서 다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탄수화물 대사만이라도 확실하게 학습해 놓으시면 좋거든요. TCA 회로 그 사이클에서 그 중간 생성물 아닌 것, 렉틱 엑시드죠.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였고, 자, 그다음 발효와 관련된 문제. 알코올 발효를 할 때 그 전분 증자액을 사용했어요. 요 전분 증자액의 균을 배양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이때에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방법 무엇이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아밀로법이라고 하는 것. 자, 전분을 그대로 효모가 이용을 해서 발효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분을 먼저 당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단당류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당화도 시켜줘야 되고 알코올 발효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아밀로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요 아밀로마이세스, 뮤코록시 이제 요런 효모의 종류들을 이용을 해서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정도로 25년 1회 필기시험은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2회, 3회에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예전 기출문제도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0년 전 문제 공부해야 되나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식품 화학도 그랬고 식품 미생물학, 발효학, 생화학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뭔가 그런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도 지금 다시 출제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번 시험에서도 자 10년 전 10년 그 이전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예전 것도 많이 풀어 보시는 것이 좋고 자 신유형 그리고 변형된 문제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공부하신 분들은 자 문제 답 이렇게 외워서 그렇게만 공부했다가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문제 답을 보고 답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게 왜 답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해설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요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론 플러스 기출, 그러니까 이론 기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자 기존 이론에다가 이제 요 해석과 법령 부분은 강화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 계산 문제를 그냥 스킵하셨다면 이제는 공정공학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 문제도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학습 방향을 정하셔서 공부하시면 이제 2회, 3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